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라디오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별 해는 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여정, 한 여성의 삶을 따라가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워낸 그녀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50대 대리운전 여성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매일 밤 서울의 차가운 거리를 달리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 취한 손님의 무례한 요구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뜻밖의 계기가 됩니다. 그 만남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존재를 다시 만나게 하는 운명의 실마리가 되었죠. 자, 이제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50대 대리운전 여성, 술 취한 손님의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다 아들을 만났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공감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다. 수많은 불빛들이 경쟁하듯 반짝였지만 박선미 여사에게 그 빛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무심하게 느껴졌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번개처럼 깜빡이는 대리운전 앱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올리다 멈칫했다. 배정된 콜은 여전히 없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선미의 조그만 중고경차는 한강변의 어느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엔진을 꺼트린 차 안은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댄 그녀는 뻐근한 목을 쓸어 올렸다.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취객들의 온갖 푸념과 고성방가를 견뎌낸 몸은 이미 청은망은이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강물이 소리 없이 흘러갔다. 그 물길처럼 선미의 삶 또한 묵묵히 흘러왔다. 선미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숭늉 한 모금이 차가워진 속을 데워주었다. 옆에 놓인 도시락통을 열었다. 김이 식어버린 밥 위에 김치볶음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식어버린 밥알들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예전 같으면 아들 준이가 옆에서 조잘대며 엄마 계란말이 해줘 하고 졸랐을 텐데 이제 그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밥을 삼켰다. 문득 차창 밖에서 야옹하는 가냘픈 소리가 들렸다. 선미는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몸집이 앙상한 길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차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애처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선미는 도시락통을 내려놓았다. 도시락 안에는 딱 한 조각 남은 계란말이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이자 작은 즐거움이었다. 선미는 잠시 망설였다. 이 계란말이를 먹으면 허기진 배가 조금이나마 채워질 터였다. 하지만 저 작은 생명체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결국 계란말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계란말이를 한 입에 삼켰다. 그리고는 선미의 손에 제 몸을 비비며 그르렁 거렸다. 선미는 작은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이 그녀의 손가락에 느껴졌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작은 생명에게조차 베풀 수 있는 온기가 그녀에게 남아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수석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손때 묻은 표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연필 그림 한 장이 나타났다. 서툰 솜씨로 그려진 그림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강준이었다. 선미는 그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림 속 준이의 얼굴은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강준은 어느덧 20살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10살 때였나? 12살 때였나? 희미해진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그림 한 장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이 작은 그림은 그녀의 고된 삶 속에서 숨겨진 보석과 같았다. 그녀의 과거,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의 씨앗이었다. 선미는 수첩을 조용히 닫고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어쩌면 아들 준이가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깊은 밤, 선미의 차 안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다. 그녀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차를 몰고 서울의 밤거리를 헤맬 것이다. 아들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을 위해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선미의 마음속은 여전히 낮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다시 켰다. 배차 대기 중이라는 문구는 변함없이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 달 월세도 밀리고 며칠 전부터 시작된 지끈거리는 두통은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병원비가 두려워 참아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찌르릉 하고 낡은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긴급 배차부라는 문구가 붉게 깜빡였다. 선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긴급 배차는 보통 다른 기사들이 피하는 콜, 즉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한 콜을 의미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익이 평소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콜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밀린 월세와 병원비, 그리고 혹시 모를 아들과의 재회를 위한 작은 희망 자금까지.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수락 버튼을 눌렀다. 네, 대리운전입니다. 손님, 수화기 너머로 잔뜩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아줌마,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안 와. 지금 나 성질나게 하려는 거야.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선미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손님, 위치 확인 후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빨리 와.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 심심하니까. 나한테 노래도 좀 불러주고 얘기도 좀 들어줘. 알았어, 아줌마 운전만 하는 게 아니야. 서비스도 좋아야지. 남자의 말은 무례함의 극치였다. 선미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으슥한 공장 지대였다. 지도 앱을 확인하니 평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그곳은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심야에는 콜이 잘 잡히지 않아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지역은 그녀에게 오래된 아픈 기억이 얽힌 곳이기도 했다. 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런 무례한 손님을 상대하는 것, 그리고 미지의 위험이 도사리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 모두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한 책임감과 생존 본능이 꿈틀거렸다. 아들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그리고 당장 눈앞의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 한 번만 버티면 돼. 이번 콜만 맞히면. 이번 달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어. 그녀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낡은 경차의 계기판에 불길한 빨간불이 들어왔다. 왼쪽 전조등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다 이내 꺼져버렸다. 선미는 핸들을 두드리며 절망했다. 이럴 수가. 당장 수리할 돈도 없었고 이대로는 야간 운전이 위험했다. 그녀는 급하게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했지만 현재 심야 시간이라 정비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손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발생하니 일단 운행하시고 내일 수리하세요. 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콜을 놓치면 이번 달 수입은 바닥을 칠 것이 분명했다. 선미는 어둠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국 한쪽 전조등만 의지한 채 느릿느릿 시동을 걸었다. 낡은 경차는 덜컹거리며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삶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다. 익숙했던 평온함은 깨졌다. 그녀는 이제 강제로 새로운 여정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목적지는 그녀의 발걸음을,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선미는 어둠 속을 뚫고 정해진 목적지로 향했다. 한쪽 전조등만 겨우 밝히는 차는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핸들을 단단히 잡았다. 굽이진 언덕길을 오르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목적지인 낡은 노래방 앞이었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쏟아져 나오는 풍경.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섰다. 카운터에 손님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안쪽 방을 가리켰다. 방문을 열자 쿵쿵거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두어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고 비틀거리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선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가 아까 통화했던 그 손님, 김 사장이었다. 어이, 아줌마 이제 왔어. 늦었잖아. 김 사장은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려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 가득했다. 선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꾸벅 고개를 숙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차가 좀 막혔습니다. 됐고, 빨리 운전이나 해.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지. 가는 동안 나 심심하니까 노래 좀 불러달라고.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주던가. 김 사장은 술병을 흔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하룻밤의 유흥을 위한 도구로 선미를 대하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다. 선미는 순간 울컥했지만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다. 손님, 저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노래는 뭐야 하기 싫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동네 김 사장이야. 감히 나한테 토를 달아. 빨리 안 해. 안 하면 내가 이대로 차에서 내릴 줄 알아. 김 사장은 협박조로 말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거나 관심 없다는 듯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다.
그는 선미의 처지를 비웃는 듯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선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밀린 월세와 병원비,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이 상황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결국 선미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손님,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김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 희죽거렸다. 좋아, 이 아줌마가 눈치가 빠르네.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하라, 그거 한번 불러봐. 그는 흥에 겨운 듯 어깨를 들썩였다.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이 잠기고 음정도 불안했지만 한 소절, 두 소절 이어지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안정을 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깊었다. 한때 그녀의 꿈이었던 가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과거가 그녀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그녀의 노래 속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이 노래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성악도였다. 하지만 집안 형편과 아들의 출생으로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김 사장은 처음에는 낄낄거리며 비웃는 듯 했으나 이내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선미의 뒷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눈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작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말을 잃고 선미의 노래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무례하게 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이 없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는 묵묵히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가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 사장은 술이 어느 정도 깨는 듯했다. 그는 멍하니 선미를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다. 아줌마, 혹시 최진희 본인이야.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네. 그의 말투는 아까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선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손님, 그저 오래된 노래를 좀 흥얼거린 것뿐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김 사장은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흑흑, 이 노래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맨날 불러주던 노랜데 엄마 보고 싶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어머니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중얼거렸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지 않았던 자신의 게으름을 후회하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선미에게 졸랐다. 선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 역시 아들이 그리웠다. 그녀는 김 사장의 취중진담을 들으며 자신의 아들 준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자장가는 다름 아닌 그녀가 준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나지막이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과 위로를 담아냈다. 김 사장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잠이 들었다. 이 순간 선미는 그저 돈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꿈을 잃었던 가수였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치유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한 어머니였다. 김 사장은 그녀의 재능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취중진담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이 만남은 단순한 대리운전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전조였다. 김 사장이 잠이 들자 차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선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했다. 목적지인 낡은 공장지대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굽이진 비포장 도로는 덜컹거렸고 낡은 전조등 한쪽은 희미하게 앞을 비출 뿐이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길은 그녀에게 지독히도 낯설면서도 동시에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어린 준이의 손을 잡고 이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희망은 이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과 가까운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망령들이 그녀를 둘러싸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하자 김 사장은 잠에서 깼다. 그는 비몽사몽간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어이, 아줌마, 여기 맞아. 그의 목소리는 잠결에 잠겨 흐릿했다. 네, 손님 도착했습니다. 선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젠장, 여기가 맞긴 한데. 여기가 어디더라? 김 사장은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선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다. 술에 취한 듯했지만 그 안에 노골적인 불순한 의도가 번뜩였다. 아줌마, 혹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여기 아무도 없어. 우리 둘뿐이라고. 오늘 밤 나랑 좀 놀아줘야겠어. 선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하하, 대리운전. 누가 대리운전 오라고 했나. 내가 부른 건 아줌마 같은 여자지. 김 사장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선미에게로 다가왔다. 차 안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그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다. 선미는 몸을 움츠렸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비상호출을 누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폰은 아까부터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였다. 액정은 희미하게 깜빡이다 이내 꺼져버렸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외딴 곳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야오이, 아줌마, 왜 그렇게 겁을 먹어? 내가 뭘 어쩌겠다고. 그냥 술이나 한 잔 더 하고 얘기나 좀 하자는 거지. 내가 여기 좋은 술도 준비해왔는데. 김 사장은 차 뒷좌석에서 술병을 꺼내 흔들었다. 그의 손에는 흉기로 쓸만한 쇠 파이프도 들려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위협적인 그의 모습은 선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선미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김 사장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았다. 어딜 도망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동네에서는 내가 왕이야. 너 같은 천한 대리운전 아줌마가 감히 날 무시해.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선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선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문득 먼지 쌓인 창고 문이 들어왔다. 그곳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의 과거가 가장 아픈 기억이 묻혀있는 그곳과 닮아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장소였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된 곳과 지형적으로 매우 흡사했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곳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린 준이가 그녀의 손을 놓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그녀는 그 기억에 갇혀버렸다. 김 사장은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려 했다. 선미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미는 홀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이 외딴 곳에 그녀가 홀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김 사장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녀는 이제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다. 선미는 온몸에 힘을 주어 김 사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손님 이러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술에 취한 김 사장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낄낄거리며 그녀를 낡은 창고 쪽으로 끌고 갔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리 와, 아줌마 여기서 나랑 좋은 시간 보내자고 김 사장이 그녀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선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손톱으로 그의 팔을 핥히었다. 얇은 스웨터 위로 그의 팔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김 사장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그녀를 놓쳤다. 그 틈을 타 선미는 창고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갔다. 창고 안은 마치 그녀의 삶처럼 어둠과 고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거미줄이 드리워진 천장,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그리고 싸늘한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준이를 다시 만나야 해. 내 아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어디 숨었어? 아줌마 나와.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광기에 차올랐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선미는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찰나였다. 김 사장이 그녀의 은신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선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작게 외쳤다. 준아, 엄마 여기 있어. 그것은 절규이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낡은 창고 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추며 어둠을 갈랐다. 김 사장은 불빛에 눈이 부신 듯 몸을 움찔거렸다. 여마,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선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신 빛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걱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는 선미에게 달려와 그녀의 몸을 살폈다. 선미는 멍하니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얼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러나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 얼굴. 준이야.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선미의 아들, 강준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되어 위치 추적 앱을 통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전조등이 고장났다는 메시지를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다. 김 사장은 비틀거리며 강준을 노려보았다. 넌 뭐야? 감히 내 일을 방해해. 그는 소의 파이프를 휘두르며 강준에게 달려들었다. 강준은 재빨리 어머니를 뒤로 숨기고 김 사장의 공격을 피했다. 두 남자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좁은 창고 안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준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싸웠다. 그는 주먹을 뻗어 김 사장을 밀어냈고, 김 사장은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김 사장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이 열리며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준은 싸움 도중 우연히 그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는 한 젊은 여성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강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다름 아닌 자신, 강준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성은 분명 어머니, 선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강준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닥의 사진을 보았다가, 어머니를 보았다가, 그리고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 김 사장을 번갈아 보았다. 충격과 경악, 그리고 배신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남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게 대체... 강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김 사장이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강준과 선미를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 닿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 그리고 눈앞의 선미와 강준. 그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후회와 비참함이 가득했다. 선미, 준이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김 사장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가장 비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를 위협하던 남자가 다름 아닌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토록 비열한 행동을 하려 했다는 사실. 강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선미는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마지막 달빛만이 이 비극적인 가족의 재회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칠흑 같았던 어둠은 이제 강준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에서 그 잔혹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 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잔인하게 연결짓고 있었다. 강준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사진 속 자신의 어린 모습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선미는 아들을 감싸 안은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준이 차를 몰고 오면서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창고 앞에 멈춰 섰다. 경찰관 2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김 사장을 일으켜 세웠다.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김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비참함이 흘러나왔다. 그는 선미와 강준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무슨 짓을... 그의 눈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술 취한 추악함 대신 한때 가정을 버렸던 남자의 비겁함과 마주한 자기 혐오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결국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창고 밖으로 나갔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창고 안에는 다시 선미와 강준만이 남았다. 강준은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충격과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미는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강준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더 일찍 엄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진 아빠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정말...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맞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한동안 창고 안에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강준은 문득 어머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은 굳건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경차로 돌아왔다. 강준은 고장난 전조등을 본 후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제 차 타고 가요. 이건 내일 제가 정비소에 맡길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선미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차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새벽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강준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저를 떠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선미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준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과거,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 그리고 자신을 병들게 했던 지독한 가난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어린 준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렸던 선택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슬픔과 체념이 묻어 있었다. 강준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내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선미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다, 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할 뿐이지. 새벽의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지난 세월의 오해와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준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해서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보살필게요. 제 집으로 들어와서 저랑 같이 살아요. 이제 더 이상 대리운전 안 하셔도 돼요. 선미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바라왔던 아들과의 재회,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 그것은 그녀의 고된 삶에 내려진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삶, 진정한 평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품에서 비로소 길고 고된 폭풍우가 지나갔음을 느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강주는 어머니 선미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번화에 위치한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파트였다.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들 덕분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 아늑한 가구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거친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엄마, 일단 여기서 쉬세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요. 강주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는 욕실로 향했다. 선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지자 그동안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스르륵 잠이 들었다. 며칠 후 선미는 강준의 지극정성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준은 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했고 그녀의 지병인 두통과 만성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 좋은 병원도 알아봐 주었다. 그는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모든 것을 신경 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사랑과 관심에 선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주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저번에 아빠 차에서 노래 부르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엄마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는 어머니의 노래 실력에 감탄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 혹시 어렸을 때 노래하는 거 좋아하셨어요? 선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어렸을 때는 가수가 꿈이었지. 성악도 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지. 사는 게 바쁘니 다 잊고 살았단다. 강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의 꿈을 찾을 때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주는 자신이 유명한 음반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 얼마나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수로서의 재능을 다시 펼칠 기회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선미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노래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강주는 어머니를 위해 최고의 보컬 트레이너를 붙여주고 녹음 스튜디오를 예약했다. 선미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긴장했지만 마이크 앞에 서자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생명력을 얻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노래에 담아냈다. 고된 삶의 애환, 아들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강준과 스태프들은 그녀의 노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첫 앨범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사연과 함께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오랜 세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중년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희망을 노래하는 대리운전 가수로 불리며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라디오에서 연일 흘러나왔고 TV에서도 그녀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박선미 여사가 아닌 가수 선미로 불렸다. 선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가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불우 이웃 돕기 콘서트에 참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능 기부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했다. 어느 날 선미는 작은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 김 사장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선미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공연장을 찾아온 것이었다. 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저지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김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한 채 추악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선미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지난날의 원망은 많이 희석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용서할 힘을 얻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됐어요. 당신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녀는 그를 용서하는 대신 그가 자신의 삶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진심을 전했다. 그녀의 용서는 그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선미는 무대 뒤에서 아들 강준과 마주 앉았다. 준아, 엄마가 정말 감사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강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맙긴요. 엄마는 항상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 엄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더 기뻐요.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날은 이제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선미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